네? 한국 때문에 왕족이 움직였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여기 지금 사우디에서는 한국으로 인해 왕가가 발칵 뒤집혀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사우디 왕가에서 어떤 일이 펼쳐진 걸까요? 제 이름은 파하드 빈 하셈 알 하릴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직속 의료 수행 비서로 무려 14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사람만을 위해 제 삶을 바쳐왔습니다. 그분은 왕실의 젊은 왕자, 아흐마드님이셨고, 제가 처음 그분을 모시게 되었을 때는 청년이셨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따뜻하며 형제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품격을 지닌 분이셨기에 저는 첫눈에 이분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그 결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고 그분이 점점 병세로 인해 쇠약해질수록 제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과 책임감이 동시에 무겁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병의 조짐이 보인 것은 그분이 25이 되시던 해였어요. 계절은 사막에도 바람이 불고 약간의 비가 내리는 12월이었고 왕자는 그날도 왕립 자선병원을 돌며 고아 아이들과 식사를 나누시던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침을 멈추지 못하시며 고열이 오르셨고 심지어 단순 감기로 넘겼던 증상은 며칠 루페렴으로 악화되어 급히 리야드 중앙병원으로 옮겨져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 1년간 우리는 사우디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의료적 시도를 다 해보았어요. 국내에 있는 최고 등급의 면역학 전문가들을 초빙했고 최신 장비가 구비된 국립연구소와도 협력하였으며 왕립의학 아카데미의 연구진까지 투입되어 사례 분석과 병리 패턴을 정리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데이터도 이 병이 어떤 패턴으로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못했고 왕자님의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한때 말타기를 좋아하셨던 왕자님은 더 이상 말에 오르지 않으셨고 직접 설계하신 대중 기부 프로젝트도 중단된 상태로 머물게 되었어요. 그 무렵부터 왕실 내부에서는 불치병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일부 참모진은 이제 더 이상 무리한 시도는 의미가 없으며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견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였지만 저에게는 결국 포기의 선언처럼 들렸고 무엇보다도 왕자님께서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오셨는지를 알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이후 2년간 우리는 해외 병원들을 순회하며 다시 희망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세계적인 희귀 질환 전문 병원이었고 미국 보스턴에 있는 면역치료 전문 클리닉까지 시간과 국경을 넘는 여정이 반복되었어요. 각 병원에서는 매우 세련된 기술과 체계적인 검진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었지만 진단 결과는 대체로 모호했고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증상 관리 위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어요. 심지어 한 병원에서는 정확한 유전자 발현 이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심리적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그 말은 저에게 있어 무능력의 선언처럼 들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시기에 왕자님은 그 누구보다도 조용한 고통을 겪고 계셨어요. 항상 곁에 있었던 신하들도 점점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고 소문을 우려한 왕실은 외부 언론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며 사실상 왕자님을 투명한 존재로 만드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분위기 속에서도 끝내 한 줄기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단지 우리는 아직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 방향은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음 가능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왕자님께서 병상에 누워 계시던 어느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병원 도서관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을 반복해 읽고 메모장에 단어를 적어가며 하나하나 찾아보던 그 밤의 정적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했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저는 사우디 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영문 뉴스레터를 정리하던 중 한 가지 기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대한민국 희귀 면역 질환 치료에서 AI 기술로 혁신적인 성과. 무심코 넘길 수도 있는 제목이었지만 저의 눈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문장을 붙잡고 놓지를 못했습니다. 기사를 읽는 내내 저는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희망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오롯이 감내해야 했어요. 그 기사에는 서울에 위치한 중형 규모의 종합병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유전체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복잡한 유전 질환을 몇 시간 만에 진단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법을 설계한 사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세포의 면역 반응 패턴을 실시간으로 모사해 약물 반응성을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은 제가 지금껏 어느 병원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접근법이었어요. 더 인상 깊었던 건 해당 병원이 치료 과정에서 단순한 기계적 진료를 넘어 환자와의 상담,
심리치료,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까지 함께 운영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술만 앞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의료 철학이 병원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강한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잠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돌며 들었던 화려한 언변과 복잡한 통계, 그리고 유창한 의학적 설명들이 떠오르며 그렇다면 왜 이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의 목록에 없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마도 언어의 장벽, 문화적 낯섦 등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시야를 가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강렬하게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이 기사 말미에 실린 한 환자의 말이었어요. 그들은 내게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다가왔고 병이 아닌 나라는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자님께서 이 병을 처음 앓기 시작하신 이후로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정확한 데이터와 비교적 신뢰도 높은 기관만을 쫓아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최첨단 장비나 널리 알려진 명성이 아니라 사람의 고통에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의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저는 병실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왕자님을 뵈었어요. 왕자님은 창가에 앉아 외투를 두른 채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고, 저는 몇 번이나 말을 고르다 끝내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예를 갖춘 표현보다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전하,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규모가 크고 유명한 나라들만을 선택해왔다면 이번에는 그 반대의 길을 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릴 나라는 크지 않고 언어도 다르며 문화도 이질적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간절히 찾고 있는 무언가가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왕자님께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셨고 제 눈에서 흐르는 진심을 읽으셨는지 미소도 경계도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고는 단 한마디만 덧붙이셨어요. 내 신분은 철저히 감춰야 하네. 나는 그곳에서 왕족이 아니라 한 사람의 환자로 치료받고 싶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제 눈에는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차올랐고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여정이 반드시 전환점이 되어줄 것이라는 예감과 함께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조심스러웠던 시기를 지나 조용히 그리고 결연하게 동쪽 끝에 위치한 작고도 특별한 나라를 향해 걸음을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왕자님의 요청대로 철저한 비밀 속에서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출국을 준비하는 과정도 결코 단순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나 의료 교류 경로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우디 국왕 직속 외교 보좌관을 통해 외곽의 비상 라인을 가동해야 했고 익명 방문이라는 조건 하에 단 2명의 의료 통역사만 한국 병원과의 연락 통로로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용하고 은밀한 여정은 처음이었고 혹시라도 정보가 유출되어 언론에 노출될까 노심초사하며 우리는 일반 환자 이송용 민간 항공기를 개조한 전세기를 통해 서울로 향하게 되었어요. 비행 중 내내 왕자님의 상태는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기내의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수시로 경보음을 울렸고 제가 미리 준비한 약물도 그때그때 체내 반응에 따라 투여량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저도 낮은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의료진 없이 단 둘뿐인 간호 인력과 함께 진땀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고 창밖으로 희미하게 보이던 한반도의 불빛이 점차 가까워질수록 제 안에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새벽이었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대로 공항 내에는 아무런 귀빈 의전도 없었고 2명의 병원 연락 요원만이 검은색 승합차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수십 년간 환영 행사를 맡아온 사람처럼 침착하게 움직였고 왕자님의 신원을 묻지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단지 환자분 상태는 지금 어떠신가요? 라고 조용히 물으며 진심 어린 눈빛을 건넸습니다. 그 짧은 질문 하나에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개월 동안 우리가 떠돌던 곳에서는 늘 신분이 먼저였고 사람은 그 다음이었어요. 대리석으로 치장된 유럽의 병원들과는 달리 이곳은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정갈한 느낌이었으며 실내에는 환자 가족들을 위한 작은 도서 공간 그리고 명상실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수속을 진행하는 동안 간호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왕자님의 상태를 체크했고 의료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설명할 때도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말해주며 의료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 반복적으로 확인해주는 배려를 보여주었어요. 혹시 궁금한 용어나 어려운 단어가 있으시면 바로 말씀 주세요.
저희는 환자분 가족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당일 오후에는 곧바로 1차 통합진료회의가 열렸습니다. 왕자님의 상태를 중심으로 면역학, 유전의학, 병리학 그리고 정신심리학과까지 포함된 총 6명의 전문의들이 모였고 이들은 단 30분 만에 환자 중심의 진료 플랜을 설계해냈어요. 특이했던 점은 그 어떤 의사도 자신의 의견을 단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진단 가능성을 존중했고 유전체 기반의 전자동 분석 시스템에서 도출한 예비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한치의 오차 없이 최선의 결정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번 이틀째 되던 날 오후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도 단정하지 못했던 병명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X형관 원발 면역 결핍증. 이름부터 낯설었지만 한국 의료진은 그 유전 질환의 발현 기전, 원인 유전자, 그리고 지금까지의 치료 실패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동시에 희망적인 데이터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들은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유전체 패턴을 기반으로 면역 기능의 결함을 복구할 수 있는 면역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을 적용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왕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들은 것 같군요. 치료는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재조합된 면역세포를 환자의 체내 반응에 맞춰 순차적으로 주입하고 동시에 생체 내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되었습니다. 통상 몇 주가 걸린다고 알려진 치료 경과는 이곳에서는 단 며칠 만에 눈에 띄는 변화로 나타났고 왕자님의 피부 발진은 점차 가라앉았으며 자주 발생하던 호흡 곤란과 두통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의 시간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단지 의료 기술의 발전이나 병의 회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의 배경이 되어준 병원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복도에서 마주친 간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오늘도 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건네던 짧은 인사 그리고 회진 후에도 병실 문을 닫기 전 왕자님이 불편한 건 없는지를 2번, 3번씩 확인하던 젊은 레지던트의 뒷모습이 그랬습니다. 의료진들은 일과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의 행동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고 환자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두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병원이 단지 진료를 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의 삶을 다시 설계해주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한 날은 왕자님께서 입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실 때였습니다. 진료팀 중 한 명이 한국 전통 식재료의 효능에 대해 연구하던 영양사였는데 그가 직접 왕자님의 기호와 체질을 분석해 전통 한방 재료와 현대 영양학을 접목한 특별 식단을 준비해왔어요. 왕자님은 한 입을 드신 후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런 음식은 처음이네. 그런데 낯설지가 않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음식을 먹으며 익숙함을 느낀다는 건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는 왕자님의 하루 일과의 대화와 휴식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포함시켰습니다. 정신건강과 전문의는 매주 2차례 방문하여 왕자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셨고 의료 통역을 넘어서 인간적인 교류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감탄을 넘어 경외감마저 느껴질 정도였어요. 어느 날 그 전문의는 왕자님께 환자님이 이 병을 겪고 계시는 게 아니라 병이 환자님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는데 그 표현이 왕자님의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날 이후 왕자님은 조금씩 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가셨고 스스로 매일 손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의 기록이 아닌 삶의 감각을 다시 적어 내려가는 글이었고 그 글귀는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 길게 이어지기도 하고 짧은 단어로도 충분한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41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지만 한국 병원에서의 매 순간은 단 하나도 헛되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치료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점진적이었지만 분명했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왕자님의 눈빛이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침이면 직접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서울의 하늘은 생각보다 높군 이라고 말씀하셨고 간호사들이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자 매일 물을 주며 이 식물은 나보다 회복이 빠르네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몇 년간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진심에서 우러난 미소였어요. 최종 회복 판정이 내려진 날 병원 회의실에는 주치의, 간호사, 치료팀 전원이 조용히 앉아 왕자님의 상태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참석하였는데 의사는 저를 바라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병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하신 겁니다. 저희는 그저 그 길을 곁에서 함께 걸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왕자님께서 처음으로 제 손을 가만히 잡으셨어요. 파하드, 내가 살고 싶었던 이유가 지금에서야 분명해졌네. 이제 나는 정말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져. 그 말은 짧았지만 지난 몇 해 동안 왕자님이 겪으셨던 모든 고통과 절망 그리고 지금의 회복과 안도감이 담긴 가장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따로 작별 인사를 알리지 않고 조용히 퇴원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마련해준 간소한 출구를 통해 겸손한 환자로서의 여정을 마무리한 뒤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은 올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제는 산소 마스크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가 있었고 저는 간헐적으로 잠들어 있는 왕자님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구나. 사우디로 돌아온 뒤 우리의 일정은 조용했지만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왕자님께서는 회복 직후부터 곧바로 왕실 내 회의 일정을 요청하셨고 아무런 언론 발표도 없이 오직 내부 보고에 집중하셨어요. 그 모습은 과거 우리가 알던 조용한 성품의 그분과는 사뭇 다른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단호했고 그 표정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확신이 읽혔습니다. 사흘 뒤 특별 전략 회의실에서 일부 왕족, 보건부 고위 관료, 경제개발청 관계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왕자님은 직접 준비하신 보고서를 조용히 펼치셨습니다. 보고서는 총 11장 분량이었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며 실증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진단 및 치료 경험, 디지털 통합 의료 시스템 구조, AI 기반 유전체 분석 기술의 응용 사례, 그리고 가장 핵심이었던 환자 중심 문화의 실제 적용 방식까지 빠짐없이 담겨 있었고, 그 끝에는 사우디가 이 모델을 기반으로 어떤 방식의 시스템 전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로드맵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왕자님은 보고서를 설명하며 단순히 치료받은 한 사람의 입장이 아닌 직접 보고 느끼고 분석한 개혁자로서 말씀하셨고 그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규모와 건물 중심의 의료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시스템 안에서 회복합니다. 한국의 사례는 단지 기술력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입니다. 이 경험은 단지 한 명의 생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 즉시 직속 명령으로 국가 디지털 메디컬 전환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저는 위원회의 초대 사무총장으로 정식 임명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기획하고 협력국과의 접촉을 주도하며 로드맵을 실행에 옮기는 책임을 지는 자리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우면서도 가장 감사한 사명이 주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 예약을 부탁하는 수행 비서로서가 아닌 새로운 의료 시대를 설계하기 위한 대표로서 입국하게 되었고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벅차고 감격스러웠어요. 한국 도착 첫날, 저는 자연스럽게 이전에 머물렀던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계절이 바뀐 듯 나무에는 새로운 잎이 돋아나 있었고 병원 로비의 공기조차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를 기억해주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분은 잘 회복하셨나요? 요즘도 종종 그 병실에 햇살이 잘 드는 걸 보면 생각나요. 그 짧은 인사말 속에 담긴 온기가 제 가슴을 울렸고 저는 복도를 따라 걷다가 잠시 멈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저는 다시 한국에 체류하며 하루에도 수차례씩 다양한 기관과 사람들을 만나는 일정에 몰두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왕자님의 치료와 보호에 집중하느라 병원 복도 너머의 세계를 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 역할은 이제 한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닌 한 국가의 의료 패러다임을 새로 설계하는 것이었고 그 사명을 위해 한국의 거의 모든 의료 혁신 거점들을 찾아다니게 되었어요. 첫 만남은 서울 동남권에 위치한 한 디지털 헬스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회사는 겉보기에는 단층의 소형 건물에 불과했지만 내부에서는 환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었어요. 그곳의 CEO는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청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자신감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우리 위원회의 비전을 듣자 곧장 자신의 기술이 어떻게 사우디의 환경에 적용될 수 있을지를 화이트보드에 그려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측만 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감정 곡선까지 읽어냅니다.
의료는 숫자가 아니라 맥락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강한 인상을 받았고, 우리 위원회가 필요로 했던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는 기술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국립의학정보연구소였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조직적이었으며, 연구실 곳곳에는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를 정제하고 연산하는 슈퍼컴퓨터들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책임자였던 이 과학자는 조용하고 신중한 말투를 가진 분이었는데, 저희가 추진하려는 사우디형 디지털 헬스 통합 플랫폼의 청사진을 제시하자마자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잠시 침묵 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 그쳐선 안 됩니다. 사람들의 신뢰가 시스템 안에 깃들어야 합니다. 한국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단순한 기술 협력의 논리를 넘어 공감의 조건을 생각하게 했고, 우리는 협약 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먼저 사우디 시민들이 의료 데이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문화적 기반에 대한 공동 연구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기관들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디지털 재활 솔루션을 개발 중인 대학병원연구소, 고령 환자 맞춤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방의료센터, 심지어는 AI 챗봇을 이용해 산모의 정서 지원을 돕는 작은 사회적 기업까지 각각의 현장에서 저는 기술만큼이나 사람을 향한 시선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자신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끊임없이 개선하고 피드백을 반영하며 환자들과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런 태도는 제가 사우디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것이었기에 매 회의가 끝날 때마다 제 수첩에는 기술보다 철학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이고 신뢰로 완성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한국이 보여준 길은 단지 성공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 할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위원회는 사우디 내권역에 시범적으로 한국형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를 설립하고 있으며 20개의 핵심 의료기관에 한국과 공동 개발한 AI 진단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진 대상의 정서 중심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단순한 의료 기술이 아닌 의료 정신까지 이식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하고 우수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